지금의 지지율이 낯설어 보일 정도로 역동적인 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권자는 재미있고 후보자는 괴롭고 야권은 무서울 그런 경선을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충분히 저희와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이재명 지사의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민주당에선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내일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예고에 홍준표 의원이 같은 날 대국민 면접 보고서 발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선 슈퍼위크인 이번 주 대선 후보군들의 대권 도전 이벤트를 알아보고요. 앞으로를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야권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의를 밝혔는지 먼저 직접 본인의 목소리 듣고 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그리고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없었군요. 대통령님 말씀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 문제 삼으면서 계속해서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직에서 사임해라라는 어떤 압박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본인의 사임 배경, 거취가 논란되는 상황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는 건 옳지 않다라는 이 사임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감사원이라는 조직은 헌법기관이죠.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국가 최고 감사 기구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정치적 독립성, 직무상 중립성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최재형 원장 한 명 때문에 다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최재형 원장께서 국민들께서 자기 자신을 향한 기대와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국민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국민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죠? 저는 어떤 평생 판사하신 분, 평생을 기득권의 생태계, 특권의 생태계에 서식하시다가 언론에서 좀 주목해주고 야당에서 좀 띄워주니까 마치 스스로가 뭐 거대한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인 양
이렇게 좀 굉장히 덜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나중에 국민의힘이 여당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이러한 행태는 이 고위공직자들이 이러한 행태는 정말로 없어져야 된다. 국가의 기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본인은 대선 출마 의지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했는데 어떻게 또 날짜가 내일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 하루 전에 사의 밝혔습니다. 사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의 배경에 대한 표명에서 나왔지만 지금 감사원장으로서는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소신대로 감사원 감사를 계속할 것 같으면은 정치적이다 하고 정부 여당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저 자신의 이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업무에 대한 소신을 저버리는 것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이 논란에서 감사원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장의 이런 지금까지 이런 행적이 저는 대한민국 감사원의 그 역할에 굉장히 큰 어떤 권능을 그리고 앞으로 후임 감사원장이 참고해야 될 큰 이제 수범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이런 평범한 판사 출신의 그 외국자 집안에 태어나서 뭐 그저께 대한해협 전투에서 그 자제분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런 여러 미담이 많으신 분인데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분을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 탈원전이 잘못됐다는 정책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정당하냐라는 국민 청구가 있었고 그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라는 그 말 한마디가 비서관을 통해서 장관에게 전달되고 장관이 조인트를 까면서 그 빨리 안 할래라고 독촉하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니까 자료를 심야에 은폐한 사람들이 아니 무슨 신이 내리는 것 같았다라고 이 배우를 이렇게 국가기관의 헌법상의 기능을 저해하고 저버리는 이 사안을 맞선 사람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원의 독립을 위해서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감사위원 선임은 부적절하다고 보시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감사원의 독립과 앞으로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 기능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수범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문제는 그거는 정말 당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냥 야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7월 안에는 좀 들어와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뜻이 있을 테고 또 국민들의 뜻이 있을 텐데 그거를 거슬러서 우리가 지금 막 그 감사원장의 이 무거운 직책에서 감사원의 정말 정치적 중립과 그 마땅한 무거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을 자신으로 인한 논란에서 벗어나 주겠다고 했던 분을 급하게 우리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치 일정에 맞추려고 하기는 어렵겠죠.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최영도 의원님께서 이제 뭐 좋은 명분 또 그럴 듯한 이유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임기 도중 사퇴를 이제 좀 뭐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야당도 저희와 뜻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어떤 명분으로 갖다 붙이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이게 신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임기를 보장을 해줬고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개인적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사이의 신의를 보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대통령과 최고감사기구의 수장 사이에 말하자면 신의인 것입니다.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또는 이렇게 극단적 배반의 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이게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인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그 점 저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건 이게 봉건 사회도 아니고 지금 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헌법상 책무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을 임명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배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 헌법이 정한 권한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말 것인가의 문제고 또 하나 정 그렇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감사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저런 문제로. 그런 문제를 정치권이 보호해 줬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감사원의 중립성 문제, 감사원의 기능의 문제는 지금 뭐 스스로 최재형 원장이 자기가 있어가지고는 감사원이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판단에서 시작됐던 걸로 보입니다. 사람 사이의 신의는 봉건사회에서만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봉건사회든 21세기 문명사회든 사람 사이에 신의가 없이 뭘 하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 사이 신의도 못 신의라는 지키면서 헌법적 본인을 위해서 원칙과 무슨 일을 헌법적 하겠다는 원칙과 것은 절차에 잠깐만 다른 정리해 문제죠. 주시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 사정기관장이죠. 올 초 신년 기자회견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 정부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포용의 뜻을 밝혔었거든요. 자, 그때 당시의 말 잠깐 듣고 와서 계속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어떤 독립성 또 검찰의 그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저 때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 때 당시를 떠올려보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 정반대 목소리를 많이 냈었습니다. 우려하는 점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할 생각으로 검찰총장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감사원 감사도 정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등을 통해서 우려하는 부분과 반대의 생각을 가졌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라는 곳은 행정부의 수장을 출석을 시켜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는 좋은 이야기는 안 하죠. 그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 오시면은 이게 뭐 장관들이 여당 의원이라고 뭐 하나에서부터 10것까지 뭐 두둔을 한다는데 그러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국회 사이는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긴장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대통령께서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 무한한 신뢰를 보낸 겁니다. 그런 무한한 신뢰와 임기 보장해주고 또 임명을 하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거창한 논리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출마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참 할 짓은 아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반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바로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진실성 있게 저렇게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를 보장해 줬었어야죠.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말 와중에도 추미애 장관은 끝없이 흔들고 결국 오전 오페까지 해가면서 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여당 어떻게 했습니까? 또 저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그 최재형 원장이 감사를 무난하게 마치게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까지 왜곡하면서까지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감사원의 완전한 감사적인 그 완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야죠. 그러나 대통령 말씀은 저렇게 하시고 실제로는 밑에서는 검찰은 따로 움직여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최재형 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던 그 안과밖에 다른 이런 상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그 헌법기관장을 임명할 때 헌법적 책무를 다해서 우리 정부의 완성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지 나한테 불리한 것은 빼주시고 내한테 정부가 제외되는 것은 가급적 좀 피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영 대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국민의힘이 나중에 집권을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는 감사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이분들은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임명받은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민주적 통제 하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근데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 또는 선출직 출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은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도 이것은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제는 있잖아요. 자꾸만 야당이 물론 내부에서 대선 후보를 내세울 만한 인물이 좀 하더라도 그 경선을 거치면서 또 후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문제는 이번 참에 저희들이 여야가 정말로 이 부분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 됩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는 마무리 발언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문민 통제의 원칙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민 통제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아무런 헌법적 권능, 헌법적 책무를 다할 수 없게 해놓고 그렇게 와서 지금 그 자리를 그만두기 못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하고 정부 여당이 원하는 일만 하라는 게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중대한 지금 전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임명직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 임명직의 무민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그건 누구든 헌법의 원칙과 헌법의 절차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데 기본에 어떤 평가의 가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내일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그동안 전원 정치만 해오다가 첫 번째로 본인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궁금한데 특히 이 자리에서 엑스파일 관련해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엑스파일 질문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전 예를 들어서 국감장에서라든지 가족 관련 질이 있으면 보통 본인과 관계가 없으면 보통 대답을 안 하려고 했었던 그런 자세를 보였었는데 내일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내일 기자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실 텐데 그중에서 검찰 사무와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저희들이 윤석열 하면 떠올렸던 그 기억 그대로 시원시원하게 막힘없이 거침없이 사이다 발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평생을 검사로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남북 문제,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면 여기저기 잠시 댕기면서 과외 공부를 좀 하시던데요. 이것은 하루 이틀 공부해가지고 책 한두 권 읽어가지고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좀 깊게 질문이 들어가면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아마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엑스파일 의혹 관련 질의뿐만이 아니라 비전에 대한 기자들의 좀 깊은 질문이 들어가면 대답하지 못할 정도의 내공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봐야지 어떻게 우리 민주당의 의원께서 윤석열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이제 그건 윤석열 총장의 이제 그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높은데 그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내공과 그동안 실력을 쌓느냐를 이제 스스로 밝히셔야겠죠. 그건 대권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당연한 책무이고 지금 이제 계속 엑스파일 정체도 없는 엑스파일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란 말이 가진 정치적인 어떤 폭발성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근데 이전에 그건 또 민주당의 다른 진영에서 이제 공개했던 내용이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그 처가 문제, 장인의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시달렸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단 한마디로 일축을 했죠. 그럼 제가 아내를 조강지처를 부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마찬가지 윤석열 총장이 제한 취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보다는 주로 처가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수없이 많이 검찰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와 이쪽에서 더구나 검찰총장인데 법무부와 검찰 부하들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수사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안을 가지고 또 하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다면 이미 끝장이 났겠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당이 계속 이야기하면 또 언론은 계속 쓰게 될 테고 근데 아마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총장이 좀 더 큰 거대담론으로 이런 문제 국민들의 기대에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3년 전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장모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보면 내일도 비슷한 논조로 할지 좀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모, 최모씨 사건, 300억 장고 증명 위조, 30억 당자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윤석열 시검장의 장모가 신한노출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는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9분이 30억을 피해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 문제예요. 이게 장모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자리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는데 대선 출마하는 자리에서 뭐 저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자, 저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본인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가 있나라는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고 대선에 후보로 나오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조금 전에 저 화면을 보셨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다듬어지지 않았죠. 좀 거칠죠. 예. 그리고 대개의 경우 국감장에서 이제 피감 기관의 장으로 나오면 일단 자세와 태도를 똑바로 하고 좀 뭐 의원이 질의하는 거 다 듣고 난 뒤에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쑥불쑥 끼어들면서 할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훈련되지 않은 것이죠. 저런 것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좀 시원함도 느끼고 그러실 수는 있는데 이제 내일 예를 들면은 이제 기자분들의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런 자세와 태도 이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좀 이 정치라는 것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이든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든 다 포용할 수 있는 인품과 넓은 울타리를 말과 자세와 태도로서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총장으로서 저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죠. 저는 아마 내일은 아마 저런 자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일은 저러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은 드는데 예, 그렇죠. 이 본인과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었잖아요. 예. 내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 있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텐데 나와 관련되지 않은 장모 사건의 뭐 세밀한 것까지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느냐? 그건 나중에 증거를 가져오면 그때 내가 해명을 하도록 이런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지금 드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건이 그동안 문제 제기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야기하고 해가 그동안 끝없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또 뭐 이와 비슷한 단체에서 또 문제 제기하고 최근까지 검찰 수사를 했는데 별다른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제 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그럼 내가 내 처가와 인연을 끊으란 말입니까? 이 말 말고는 이 모든 의혹을 차단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아마 내일 그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뭐 윤식이도 하고 마침 또 독립의 의지라든가 당시에 윤봉길 의사 이거 비장한 어떤 그런 결의 같은 걸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엑스파일 논란이다 뭐다 하지만 제가 지역이나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느껴보면 굉장히 국민적 열망이 높습니다. 이제 저분이 보는 건 뭐냐면 무슨 이 법치의 파괴에 맞서겠다는 태도 또 본인이 이게 한때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깊숙하게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여서 한 일청 우리 당의 많은 지지층으로 또 비토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계속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권력의 비판에 저렇게 권력의 불의에 저항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대를 저 참 어떻게 다 담아낼지 저희 생각에는 빨리 입당해서 우리 정당과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혼자서 이제 그 국가적 비전이라든가 국민적을 다 감당이 어렵거든요. 빨리 입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은대 의원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셔서 한 번 말씀하실 때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꼭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부인 네. 즉 가족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의 처가 문제로 자꾸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적으로 완전히 틀린 겁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틀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처가 문제는 우리가 일제 식민 역사에 말하자면 불행한 역사로부터 기인된 것이고요. 윤석열 장모와 부인은 아주 좀 이게 좀 질적으로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 이제 법원 경매 받아가지고 사인이라고 동업자 그렇게 깜빵 말하기는 다 보내고 어렵던데. 자기만 쏙 빠져나오고 여기는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의혹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처가의 문제는 일제 식민지를 살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민중들이 겪어야만 했던 불행한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처가의 문제와 윤석열 처와 장모의 문제 이것은요. 비교하실 것을 비교를 하셔야지. 여기는 철저한 사익 추구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말하자면 질적으로 굉장히 이게 좋지 않은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그래서 인용을 하시더라도 아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좀 제가 얼추 비슷한 걸 가지고 인용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시면 아니 그게 이제 상당히 사상적인 곤란합니다. 문제인데 당시 우리 참 분단의 역사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그때도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도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도 서울지검장 이야기했지만 그래 저 처가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수사를 해서 빨리 저걸 해야죠. 근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아무 무슨 법률적 처벌할 만한 실체는 나오지 않고 끝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비전을 발표하는 출마 선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기자들 질문에 얼마나 속 시원하게 대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경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일단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예비 후보 등록 1번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1차 컷오프가 2주 뒤인 11일에 최종 6명의 의원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벌써부터 지금 후보 간의 연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세균, 이광재 후보가 5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대 논의 마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해서 민주정부 4기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도덕적 품격, 경제적 식견,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춘 좋은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전재수 의원님께서 이광재 의원 쪽에서 연대 논의하는 거 직접 앞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반 이재명 연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7월 5일까지 연대하기로 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7월 9일부터 컷오프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시간이 뭐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고 제일 걱정하고 제일 경계하는 것이 바로 반 이재명 연대, 반 이재명 전선 구축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스타일상 대통령이 되고자 또는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를 반대해가지고 사람끼리 모이고 흩어지고 합종연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될 구태입니다. 만약에 반 이재명 연대를 하려고 했다면 여타 김두관 후보, 뭐 최문순 후보 다 포함을 시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은 정세균 총리와 이광재 의원 사이에는 굉장히 이제 접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함께 모셨던 강렬한 기억의 임팩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9분의 후보들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제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는 기술혁신, 혁신성장, 벤처창업국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죠.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산자부 장관을 거쳐가지고 실물 경제를 가장 잘하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입니다. 그런 접점을 가지고서 이제 함께 뜻을 모았다. 이렇게 이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뭐 경제 분야에 많은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 것도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두 분이서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이게 스피커 용량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앞으로 손잡고 두 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다니실 텐데
그러니까 각자 떨어져 있을 때는 스피커 용량이 작아서 뭐 잘 보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손잡고 다니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내면 스피커 용량도 커지고 국민들께 도대체 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지, 왜 집권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국민들께 제대로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대선전을 보면 저렇게 단일화를 통해서 효과를 본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예비 경선 단계에서 저렇게 단일화에서도 효과를 보곤 했었나요? 어떻습니까? 너무 좀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전 국회의장이 잘 알려주신 분이니까 국민적 평가가 어느 정도 나 있는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 같이 국회 연구 포럼을 같이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대정부 질문 때 보면은 무슨 우리 외국 보면은 테드에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그렇게 멋지게 하고 정책도 많은 것 같고, 그것이 또 어떤 정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정책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충분히 그 정책이 알려지기 전에 저렇게 해서 과연 이게 크게 알려질까 싶은데, 다만 하나 변수는 이변이 나타나서 만일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된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엄청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 이제 그냥 예상했던 대로 지명도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 그러나 저는 역시 좋은 정책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짧게씩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 그 대권 후보군들의 지지율을 보면 1등과 2등과의 격차도 크고요. 2등과 그 밑에서 지지율 받고 있는 분들과의 격차도 지금 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3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지지율이 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차가 저렇게 큰데요? 하루 사이에도 천지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최영대 의원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은 그동안 이게 스피커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대로 안 알려진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요즘 정치인들이 이제 밥 퍼주는 데만 이제 골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세균,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밥 퍼주는 것보다는 밥 만드는 거, 밥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 성장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선이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와 관심이 좀 복돋아지고, 내용적으로는 경선의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그래서 이 좋은 후보를 뽑는 하나의 좀 역동적 과정을 펼쳐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경선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에 언제 들어올지조차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요 상에서 외부에 있는 두 인물을 빨리 입당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조기 경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헌 당규로 11월 초로 정해지게 돼 있습니까? 조기 경선 불가능합니까? 그건 그럴 것까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우리 당의 경선 시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의원들이 넣추고 싶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 강세 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컨벤션 효과는 넣는 쪽이 더 효과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정치를 새로 시작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테고, 또 하나 저는 오늘 보듯이 정세균 전 총리, 또 우리 이광재 전 지사의 이런 어떤 경합을 통한 이제 소규모의 통합, 소규모의 어떤 경선 효과, 작은 이제 경쟁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려면은 시간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계획된 대로 경선 과정 거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